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과원 가장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제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총 3개의 강의로 제가 이제 나누어서 구성을 해 놓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기 전에 사실 이제 이 단원 전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 그거를 먼저 좀 같이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먼저 이 단원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크게 이제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1학년 통합과학 때 이제 학습을 하셨죠. 전체가 이제 판으로 되어 있고, 요 판의 경계, 서로 다른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각 변동이나 또는 화산 활동, 뭐 지진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제 판구조론이었는데,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제 바로 첫 번째 요 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판이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판의 이동. 네. 판이 움직인다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판이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판의 이동이 과거랑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륙 이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과거의 대륙 이동 양상을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구조론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럼 어떤 형태로 이동을 했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결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동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판구조론을 이동을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이동했고 현재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이동이 왜 일어나는가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이러한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원인은 크게 이제 2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시 다루게 될 멘트 대류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내용인데 바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플룸 구조론, 요렇게 이제 2가지 방법으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판 구조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았고, 그래서 판이 움직인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움직였을까 살펴보고, 왜 이렇게 움직일까, 요렇게 살펴보는 게 3가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대륙 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바로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뜨거운 액체로 되어 있는 암석이 녹은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마그마라 부르는데, 이 마그마가 굳으면 뭐가 되냐면은요, 이 마그마가 굳으면 바로 이제 화성암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화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게 바로 여기 1단원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그 스토리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판구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판구드론이 있다는 거는 확실하니까 어떻게 이동했고 왜 이렇게 이동하고 이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화성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거를 알아보는 게 이번 단원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첫 번째 내용인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라는 내용의 단원을 좀 전체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배웠어요. 그죠?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았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돼서야 요 판구조론이라는 게 정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판구조론이라는 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고, 그죠? 몰랐던 거고, 이 판구조론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가게 됐는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요 단원의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론은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대륙이동설, 멘트 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지구의 그 대륙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학습지에도 제가 그려놨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이론이 바로 요 대륙 이동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이론이 바로 요 멘트 대류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게 된 이론이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1번인 대륙이동설하고 2번 멘트 대류설, 요 당시 요 이론들은요, 이 이론이 나올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은 이론들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멘트 대류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론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3번이 드디어 여기 와서 이게 맞다라고 증명이 돼요. 맞구나. 이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게 맞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도 같이 증명이 되고요. 또 얘까지 같이 증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3번의 이론이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이 증명으로 인해서 멘트 대류설도 증명되고 대륙이동설도 증명되고, 그러면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여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코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 해양저 확장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양저 확장설은 가장 많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해양저 확장설을 또 여기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 이걸 어떻게 증명했는가거든요. 이 해양저 확장설을 증명을 한 방법은 여러 가지를 이제 요 단원에서 우리가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바로 과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게 바로 이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사실 역사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 단원에서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단원의 개괄만 소개했는데도 거의 지금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개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과학에서 제가 이제 잠깐 잡소리 좀 드리면, 과학 공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흐름을 좀 파악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제 각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파악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놓은 학습지 맨 뒤에 보면 요거 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이제 내용을 시작할 건데,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이론인 바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륙이동설은 뭐 하는 이론인가 하면은 이름만 봐도 굉장히 간단하죠. 대륙이라고 하는 게 뭐 한대요? 그쵸? 이동한다. 자,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설. 그죠? 자, 여기서 이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판구조론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 거대한 대륙이 움직인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치? 그쵸? 여러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청주시 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청주시기 때문에 청주시 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느껴지십니까? 그쵸?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지만 이 이동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이동이 느리다 보니까 이동한다는 게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이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얘가 이동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륙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당시 생각의 대세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당연히 대륙이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이 대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대륙이동설입니다. 그럼 이 대륙이동설 어떻게 해서 대륙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대륙이동설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요 대륙이동설이라는 거 중학교 때도 배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친숙한 아저씨죠. 네, 이 베게너라는 사람은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극지방, 뭐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 탐험하는 걸 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요렇게 세계 지도를 봐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이제 극지 탐험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탐험을 좀 많이 다니는 그 학자였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제 어디를 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었다는 거죠. 요 부분. 여기를 좀 더 가까이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대륙이 위치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혹시 이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바다는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대륙은 뭐냐? 남아메리카. 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잘 보니까 얘네들의 해안선을 갑자기 유심 있게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해안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과 바다 사이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은 여기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그죠?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얘네 둘이 어떠냐? 얼추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더라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맞춰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기로 하죠. 자, 어때요? 완전히 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해안선이 좀 비슷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베게너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보니까 남아메리카의 동해안하고 아프리카의 서해안하고 맞춰보니까 서로 비슷하게 맞춰지더라 이거죠. 서로 비슷하게.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아니라 붙어 있다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베게너는 방금 봤던 이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말고도 다른 대륙들도 이제 같이 해봅니다. 다른 대륙들도 다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 대륙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데 모여 있다가 점점 흩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분포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륙 이동설인 거죠.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은 뭐냐? 가장 예전에 과거에는 모든 대륙이 모여 있었다가 모든 대륙이 하나였다가 점차 분리가 되면서 현재의 분포를 가진다. 요 이론이 바로 베게너가 말한 대륙 이동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은 베게너가 생각했던 과거에 하나로 합쳐져 있던 대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생긴 대륙이었어요. 여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쫙 합쳐져 있다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때요? 해안선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해안선이 생각보다 잘 맞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왠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름을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요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런 거대한 대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대륙을 이제 초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초대륙. 그러니까 얘도 초대륙이겠죠. 그래서 모든 대륙이 합쳐져 있는 큰 하나의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초대륙 중에 하나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이제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하나 있죠. 요 판게아가 이제 대표적인 초대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초대륙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고, 이 초대륙에서 점점 멀어져서 지금과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대륙 이동설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제 베게너는 요 해안선의 일치, 방금 이제 봤던 그 지도죠. 여기서 이제 해안선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하고 아프리카의 서해안하고 생각보다 이제 그 해안선이 잘 맞는다는 거 말고도, 이 자기의 생각인 대륙 이동이 실제로 일어났으면은 다른 증거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들을 조금 더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대륙 이동설의 증거예요. 자, 여기서 증거는요, 지금 과학적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베게너가 주장한 겁니다. 베게너가 자기가 이제 대륙 이동설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근거들이에요. 이 근거가 총 4가지를 갖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증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증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거죠. 해안선의 일치. 네. 해안선의 일치. 어느 대륙이랑 어느 대륙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의 대륙 해안선이 서로 비슷하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증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놓은 증거가 바로 요거예요. 바로 화석 분포. 아이고, 글씨가 안 좋으니까 잠깐 지웠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요 화석의 분포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요 노란 게 이제 대륙인데, 요 대륙 모양을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남아메리카, 아까 봤던 그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대륙들이 몇 개 더 있죠. 이렇게 생긴 대륙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호주 대륙이고요. 요게 호주 대륙이었나? 어쨌든 제가 뭐 요거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대륙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자, 요 화석 바로 키노그나투스라고 하는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도 있고, 여기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애도 있고, 여기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요
화석 이름을 제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잘 보시면 요 키노그나투스,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생명체 화석이 남아메리카에도 여기에서 요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요.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메소사우루스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이 지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애는 무려 여러 개의 대륙에서 다 나타나고, 리스트로사우루스는 또 3개의 대륙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 화석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현대에서도 요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죠? 호주에만 살고 있는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2개가 있죠. 다들 아시는 거. 캥거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알라.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다른 지역에는 없는 호주에만 캥거루랑 코알라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생각을 딱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호주에만 이런 애들이 사는 이유는 호주 땅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지역에 전부 바다라서, 바다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른 동물들이 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된 거였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끼리는 서로 진화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똑같은 생물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생물종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같은 생물종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방금 봤듯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이 사이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화석이 나와요. 호주만 보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똑같은 화석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백에너는 이것이 바로 얘네들이 과거에 붙어 있다가 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리스트로사우루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전부 붙어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같은 종류의 화석이 여러 대륙에 분포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거 자체는요, 옛날 과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백에너 이전에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요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과거에는 둘 사이를 잇는 육교가 있어서 동물들이 그 넓은 바다를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떼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뭐 좋은 설명은 아니죠. 근데 백에너의 설명 방식은 아주 획기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백에너가 주장한 2번째 대륙이동서의 증거는 바로 이 화석 분포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증거들도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번째 증거가 바로 요거예요. 3번째 증거는 바로 빙하의 분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빙하 흔적의 분포네요. 네. 자, 빙하가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남극이나 북극 지역에 빙하가 있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 빙하의 흔적이 어디 나오냐?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빙하 흔적이 여기 남아메리카에도 이렇게 나오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 있어요. 인도에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 대륙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특히 요 인도 보세요. 인도는 적도 근처인데 여기에 빙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빙하에 옛날에 빙하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냐 했더니, 이게 백에너는 요 왼쪽에 있는 그림 형태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남극 근처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대륙들이 다 붙어 있어서 남극 근처에서 이렇게 전부 빙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그림이 아까 그 화석 나오는 그림하고도 비슷하네요. 그죠? 화석 나오는 그림 이렇게 있는데, 아, 그러면 요게 오스트레일리아, 요게 인도 땅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헷갈렸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빙하의 흔적이 있었고 얘네들끼리 서로 붙어 있다가 떨어졌으면 요 인도 대륙에도 충분히 옛날에 빙하 흔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빙하 흔적은 실제로 발견이 되고요. 이 빙하 흔적을 통해서 베게너는 이 빙하 흔적조차도 전부 남극 대륙에 붙어 있다가 서로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증거는요, 바로 이제 지질구조의 연속입니다. 네, 지질구조 연속성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럽 대륙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는 영국 땅이에요. 잉글랜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냥 잡스런 얘기인데 반도라고 하는 거는 반섬이에요. 반섬. 우리나라가 한반도죠. 예. 삼면이 바다고 한쪽만 이제 그 육지랑 이어져 있으면 반도라고 부르는데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있는 나라가 이제 뭐 저기 핀란드니 저기 노르웨이니 그죠?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가 있는 곳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그다음 여기 북아메리카엔 당연히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는요,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네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세로로 가르치는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어요. 영국에도 이제 산맥이 하나 크게 있고 북아메리카 동쪽에도 이렇게 크게 산맥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산맥을 분석해 보니까 이 세 개의 산맥이 전부 다 지질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한마디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똑같은 형태의 산맥이 나온다는 거는 과거에 얘네들이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베게너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 같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얘네들끼리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시기에 같이 아주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 이후에 서로 떨어지면서 지금 아주 멀리 있는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에 서로 같은 형태의 산맥이 분포하더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베게너가 주장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보시면 전부 붙어 있다가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베게너가 얘기를 했었죠. 전부 붙어 있었을 때 동시에 무언가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서 아주 멀리 있음에도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베게너가 네 개의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증거는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수능 준비를 뭐 나중에 가면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가끔씩 베게너가 주장하지 않은 증거를 찾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아까 단원 개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적 확장설을 증명을 했다 그랬죠. 이 증명을 한 증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베게너가 얘기한 것들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는 요 네 가지뿐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베게너가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거의 증거로 총 네 가지로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해안선의 일치,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쵸? 바로 이제 화석 분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빙하 흔적 분포,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지질구조 연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 사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요 네 가지가 베게너가 얘기했던 대륙이동설의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베게너가 당시에 이렇게 대륙이동설을 얘기했는데 어때요? 지금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과학자들도 좀 관심을 보였는데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론은 전부 폐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인정을 못 받았는가 했더니 인정을 못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고 치자 왜 움직이니?
이거를 베게너가 얘기를 못합니다. 왜? 이거가 왜 움직이는지 바로 원동력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알 수 없는 이유는 당시 과학기술이 발전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에요. 한 1910년대 중반 후반 그렇습니다. 학습지 보면 연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어쨌든 원동력을 당시 과학기술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인정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동력이 뭘까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인 멘틀 대류설입니다. 자, 이름만 봐도 뭔지 딱 오시죠? 멘틀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학교 때 배우셨죠? 중학교 때 지구를 쫙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멘틀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외핵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안에 내핵이라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멘틀입니다. 요거. 이 멘틀이 뭐 한대요? 대류한대요. 대류가 뭐예요? 또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그릇입니다. 유리그릇. 요 안에다가 물을 채워요. 그러고서는 여기 이제 불을 지핍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기 안에는 따뜻해지죠. 열이 데워지니까. 위에는 비교적 차갑겠죠. 근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지면 밀도가 낮아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밀도가 낮으면은 즉 가볍다는 얘기니까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할 테고 그죠? 차가운 애는 어때요? 다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면서 요게 이제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섞이는 걸 대류라고 부릅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 멘틀이라는 게 요렇게 빙글빙글 돈다. 이 회전하면서 요렇게 도는 현상, 요거를 이제 멘틀 대류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제 요거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대륙 이동설에서 왜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다 그랬죠. 그 원인이 바로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아서 홈스라는 사람인데 홈즈. 그래서 홈즈의 멘틀 대류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진 화질이 좀 안 좋네요. 제가 좋은 걸 못 찾았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대류를 하면은 아까 봤듯이 따뜻한 거는 상승하고 차가운 거는 하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과 하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대류가 일어나겠죠. 여기 밑에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그럼 어때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 위에 있는 대륙은 어떨까요? 요 위에 있는 대륙도 얘한테 실려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실려서 같이 움직이니까 요 대륙이 얘는 일로 가요. 요쪽은 일로 가요. 그러면 둘이 서로 끊어지겠죠? 끊어지면서 이 끊어진 부분에 요 멘틀 상승한 부분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나오면서 이 물질들에서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요 대륙이 이동하고 남은 자리에 새로운 섬 말고도 또 새로운 바다도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홈즈의 멘틀 대류설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요 그림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확실한 이론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것도 당시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제 답을 알겠죠? 네, 당시에 얘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를 제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멘틀이 왜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어쨌든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움직였다라는 증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증거를 제시를 못했던 거예요. 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을까요? 역시 또 과학기술이 이 당시엔 그렇게까지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륙이동설이나 멘틀 대류설이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은 있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당시 과학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륙이동설은
왜 움직이는가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 멘틀 대류설 자체는 멘틀이 움직였다라는 증거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이론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대류기동설, 그 다음에 멘트 대류설 알아봤었는데 대류기동설은 베게너가 처음 얘기했고 그 증거 4가지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원동력을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멘트 대류설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요 멘트 대류설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해양저 확장설이 무엇이고 이 해양저 확장설이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이나 또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